내가 이 기업은 어느 정도 있다가 그거를 참여를 할지 말지를 미리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 바이오텍 현금 흐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2월 말자로 해서 주주총회가 끝나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의 재무제표가 주식 트레이딩 시스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현금 흐름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텍들은 항상 자금을 조달해서 연구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딱히 지금은 신약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돈을 벌 방법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기술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렇게 돈을 벌지 못하죠. 그래서 기존에 기술 수출을 해서 그런 마일스톤에 의해서 현금 유입되는 회사들 몇몇을 빼고는 대부분이 매출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은 계속 지속적으로 고갈되는 게 바이오의 생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모건 스탠리가 2022년에 분석한 걸 보면은 미국 기업들도 대부분 3분의 1 정도는 1년에 자금을 유상증자 형태로 해서 외부에서 계속해서 조달을 해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보면 3분의 1 정도는 1년에 자금을 조달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자금을 들고 있는가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업은 어느 정도 있다가 유상증자나 CBBW 발행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참여를 할지 말지를 미리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유상증자나 CB를 발행한다 그러면은 주식 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주가가 낮게 떨어진 상황에서 CB나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기존 주주들한테는 2배의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낮은 가격에 유상증자를 함으로 인해서 같은 금액을 모집하는데 주식 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기존 주주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EPS, 미래 주당 순이익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어차피 지금은 마이너스긴 하지만 미래에 벌어들이는 돈을 같이 나누어 가져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따라서 낮은 가격, 유상증자는 좋지만 기본적으로 바이오텍의 아주 긍정적인 모습은 뭐냐면은 임상 데이터를 발표를 하고 그 데이터가 의미 있게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높아진 주가에서 유상증자를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또 연구개발을 해서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또 위로 주가가 올라가고 유상증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 주주들의 피해가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오히려 자금을 조달함으로 인해서 미래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임상 성과라든가 회사의 연구개발 성과가 없는 회사들의 주가 패턴을 보면은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유상증자를 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약화된 상황에서 또 유상증자를 하고 연구 성과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더 떨어지고 주가는 끝도 없이 희석이 되는 거죠. 따라서 유상증자를 하는 것은 바이오텍의 어쩔 수 없는 생태다라는 것은 세계의 공통적입니다. 그러나 연구개발 성과를 발표를 하고 높아진 주가를 가지고 다시 자금을 조달하는 이 패턴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점입니다. 그래서 유상증자에 참여를 할지 말아야 할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기존의 자금으로 성과를 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때 과연 성과를 앞으로 낼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기존 주주들, 그리고 새롭게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런 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실까요? 저는 현금 가용 연수라는 그런 계산하기 상당히 간단한 그런 지표를 가지고 국내 바이오텍의 현금 흐름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도 간략하게 이 지표를 가지고 현금 흐름을 체크를 합니다. 보면은 3가지 지표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유동자산 빼기 유동부채를 하면 거의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현금 흐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온기 영업손실 절대값, 손실이니까 마이너스인데요. 그거를 절대값을 해주면은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마이너스 150억의 영업손실이 났다. 그러면 150입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뺐는데 150이 나왔고 작년도에
150억의 연구개발 비용을 사용을 해서 영업손실이 150억이 났다. 그러면 아마 수치는 1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현재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40개 국내 바이오텍의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분기별 그리고 반기별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6개월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대단히 재미있습니다. 기업별로 보면 매드팩토는 임상 3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죠. 그래서 작년 6월 말에 0.2 현금 가용 연수가 0.2에서 2.3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2.3이라는 것은 2023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2023년 이후에 만약에 2023년 이후에 유상증자를 또 했거나 아니면은 기술 수출 마일스톤 자금을 받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현재 시점 4월 2일 시점으로 해서는 아마 금액이 변동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별도로 기업별로 찾아보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드팩토는 2.3으로 개선된 상황이고요. 셀리버리는 여전히 거래 정지된 상태에서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고, 올릭스는 0.2에서 1.4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이제 CB 발행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려놓겠다. 이 지수를 올려놓겠다라는 생각이 강한 것이고요. TNR 바이오팹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에 0.2에서 0.5로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TNR 바이오팹도 자금 수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타 바이오는 3.5로 유상증자를 통해서 올려놨고요. 고바이오 랩, 그 다음에 앱클론 같은 경우에가 0.1로 내려왔습니다. 작년 6월에 1.6에서 그래서 자금 수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나머지 메지온, ABL 바이오, 그 다음에 툴젠 같은 경우에도 3.8로 늘려놓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셀리드 같은 경우에가 작년 6월에 마이너스 0.3이었는데 크게 올리지 못했고 지금 현재 0.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금 동향 빽빽하게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 나이백은 플러스를 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통과를 하고요.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가 0.3에서 0.3, 그래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주시해서 봐야 되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에 0.8에서 0.5로 살짝 줄어들어서 자금 수요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CB라든가 자금 조달을 최근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티움 바이오가 0.1에서 1.2로 늘려났고, 지놈 앤 컴퍼니가 1.9에서 1.3, 네오 이뮨텍이 1.4에서 1.1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그 대표이사도 변경이 되었고요. 사업 전략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남아있는 자금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 신약을 개발하느냐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올리패스는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0.2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셀바이오는 1.5에서 자금 조달을 완료를 함으로써 4.4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1.1에서 1.6으로 상승을 했고, 오스코텍은 2.9에서 2.1, 그다음에 카나리아 바이오가 마이너스 10.1에서 거래 정지된 상황입니다. 마이너스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회사들은 특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ST큐브 1.8에서 1.4를 유지하고 있고, 한올바이오는 큰 대상이 안 되고요. 에이필 바이오도 4.4에서 3.4로 상당히 건실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손실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자금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NNC 바이오 같은 경우는 크게 흑자가 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메디포스트 5.2, 그 다음에 레고캠 바이오는 2.0으로 나와 있지만 그 후에 자금이 들어오면서 대단히 큰 숫자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보시면 되고요. JLK 같은 경우에는 1.3에서 0.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뷰노가 0.2에서 0.2로, 그래서 자금은 여전히 빡빡하게 이제 돌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0.3에서 0.1,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 있는 토지를 매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금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일 정도는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0.3에서 0.2로 여전히 빡빡하게 자금 사정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1.3에 새롭게 이제 들어왔는데요. 3.3. 루닉 같은 경우에는 5.2.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2.5. 큐로셀 같은 경우에는 1.3. 제넥신이 0.9로 들어온 상황이고요. 지노믹 트리 같은 경우에는 5.2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40개 종목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40개 종목 중에서 영업이익이 BEP 수준을 넘는 그런 기업들 3개를 제외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거래 정지됐던 회사 1개, 그 다음에 새롭게 6개월 동안 거래 정지된 기업 2개를 제외한 총 34개 기업에 대해서 현금 가용 연수를 분석한 결과 이 수치가 2023년 말 기준으로 해서는 2.1년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미국 기업들이 대개 2년 정도에서 3년 정도 자금을 확보를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작년 6월 말에 0.8까지 떨어졌다가 어느 부분 상당히 좀 회복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는 좀 왜곡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래 정지된 이 두 회사를 제가 제외했기 때문에 2.1년이라는 수치는 조금 더 낮아져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1.5라든가 1.6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현실적으로는 낮아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이 두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생존한 회사들의 현금 가용 연수는 그래도 상당폭 개선이 되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과 2월 달에 현금 바이오텍에 대한 투자, 뭐 IPO라든가 벤처 캐피탈의 그 투자 현황을 보면 2021년 수준으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분위기상으로는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현금 가용 연수가 2.1년까지 올라왔다 그러면은 그 분위기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가용 연수가 1.0 이하인 회사들, 그러니까 1년 안에 반드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기업이 11개 기업입니다.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32%가 나오는데요. 이게 작년 6월에는 41%까지 퍼센테이지가 증가됐다가 일정폭 개선이 된 것이죠. 그래서 32% 정도라 그러면 미국 기업하고 상당히 흡사한 그런 흐름을 같이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폭 개선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렇지만 아까 보신 대로 이제 자금의 개선폭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기업들은 여전히 그 빡빡한 현금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금 흐름이 아주 빡빡하게 돌아가는 그런 기업들, 그 빡빡한 자금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바이오 기업들은 항상 자금을 조달하는 게 기본적인 생리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 데이터는 작년 12월 말자로 계산이 되었고 그 후에 자금이 들어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안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도 감안해야 된다. 그리고 바이오텍 중에서는 롤 모델이라고 할까요? 그런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냐면 임상 실적을 아주 강하게 보이고 그렇게 보였다 그러면은 주가가 상승할 것이고 그 상승한 상황에서 유상증자나 시비를 발행을 하고 그리고 다시 그 자금으로 성과를 내고 다시 높아진 주가에서 유상증자나 시비를 발행하는 이런 패턴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것이고요. 이 반대 회사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 기존 주주들의 주식 수가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유념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